오늘 6.25 전쟁 분수령이 된 72시간 3일이라는 제목으로 근현대사 강의를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그리고 휴전된 지 7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전후 세대 약 3대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손주가 태어나고 증손주가 태어난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나라는 이 70년이라는 휴전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 휴전 중이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전후 세대인 우리들에게는 6.25 전쟁은 잊혀져가는 전쟁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나라의 상황을 미리 보시고 평강제일교회를 설립하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별세하시기 3년 전 투병 중에도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기에 몰두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자신이 이북분이요, 또 3년 동안 공산당 교육을 받았었고 또 공산당의 장학상을 직접 체험하시고 월남하셔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군에 입대하셔서 왼쪽 허벅지 다리에 관통상을 입으시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신 군인이셨습니다. 직접 본인이 겪은 전투와 또 많은 자료들을 다 살펴보시고 심지어는 그 전쟁이 일어났던, 전투가 일어났던 곳을 직접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4권이나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4권의 6.25 전쟁에 관한 근현대사 4권은 제목을 잊을 수 없는 전쟁 6.25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전쟁이요, 또 잊어져서 안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17장 27절처럼 6.25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6.25 전쟁 직후 초기에 있었던 그 세 번의 3일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6.25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이 나라에 이런 평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살펴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방비해야 되며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교훈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 6.25 전쟁 발발 단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쟁은 27일 날 북한군은 T-34 탱크를 앞세워서 미아리로 진입을 했죠. 어떻게 수도 서울이 전쟁 단 3일 만에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약 43km인데요, 거의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진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서울이 점령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북한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고 또 그 당시 우리 남한의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북한의 치밀한 남침 준비입니다. 북한은 10차례에 걸쳐서 인민 유격대를 난파했는데요, 이 인민 유격대라는 것은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었죠.
1948년 강동에 정치 학원을 창설했는데요. 이곳에서 남쪽 출신 남로당원들을 모아서 대남 공작위원으로 2,450명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공산주의를 공부시키고 유격 훈련까지 시켰죠. 그리고 700명 단위로 묶어서 약 10차례에 걸쳐서 1948년 11월부터 50년 3월 28일까지 10차례 난파 침투 공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군에 의해서 다 괴멸되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공비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10차례나 계속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나라 백성들은 또 왔구나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침의 최저기를 김일성은 6월 25일로 잡았습니다.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의 야욕은 무엇이었냐면 광복절 5주년이 되는 8월 15일 서울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을 목표로 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8월 15일 1950년은 5주년이 되는 광복 5주년이 되는 해죠. 바로 그날 서울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km씩 진격하면 부산까지 약 넉넉 잡고 50일이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8월 15일부터 50일을 역산해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8월 15일, 7월 30일, 그리고 6월 5일 하면은 50일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8월 15일로부터 역산을 해서 약 50일이 되는 날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일이었던 일요일이었던 군인들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휴일을 잡은 이유는 그들의 기습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49년에 이미 전시 동원 체제를 북한은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동원 체제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전쟁을 위해 군부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활이 전쟁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17세부터 40세까지 남녀를 총동원했죠. 약 270만 명이 되는 청장년, 그것도 여자들까지 합해서 강제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을 코앞에 두고는 17세부터 30세까지의 군을 다 군에 입대를 시켰죠. 강제로.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이인 31세부터 50세까지는 군 노무자 및 군수공장 인부로 동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전쟁에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놓고 동원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애국하는 쌀이라는 뜻이죠. 곡식을 강제로 헌납을 해서 국량미를 비축하고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기금으로 썼죠.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시켰고 그리고 군 자금을 다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쟁 도발을 숨기기 위한 또한 위장 평화 공세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전쟁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서 앞에서는 평화 공세를 펼쳤죠. 이것은 전형적인 공산당들의 전술입니다. 1948년 12월 소련은 갑자기 북한에서 철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48년 5월 10일은 남한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9월 9일은 북한의 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 다 정부가 세워졌으니 소련은 물러가고 미국도 남한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죠. 그 결과 1949년 6월 30일 전쟁이 나기 딱 1년 전에 미군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4만 5천 명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월 19일 전쟁이 나기 약 일주일 전이죠. 북한은 여전히 남북 국회가 있으니 총선을 했죠. 국회가 됐다. 남북 국회에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만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쟁 준비는 숨기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장 평화 공세를 펼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권 수립 9개월 전, 그러니까 1948년 9월 9일
그 7개월 전이니까요. 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조선인민군을 창설했습니다. 이미 군대가 있었죠.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전면적인 남침 준비를 하는데요. 이 남침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과 중국이죠. 소련과 중공이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1950년 4월에는 직접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소련 스탈린에게 전쟁에 대한 허락을 받고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북한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시키고 전차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비행기를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사실상 모든 화력과 전투 준비를 소련에서 해줬다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1950년 5월에는 중국의 모 대통령에게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죠. 그래서 중공군을 여차하면 투입한다라는 약속을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전에 이미 38선 전역에 전투부대를 배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날에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길목에 있던 그 폭파 장치들을 다 해제하고 남한을 침략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침을 위한 완벽한 부대 편성이 있는데요. 주공부대, 서울을 목표로 하는 서부전선을 담당한 것은 주공부대인 제1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이라는 조직은 약 10,000명이 되는 군사 조직이죠. 서울 점령을 목표로 T-34 소련제 탱크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죠. 주공부대를 돕는 조공부대 제2군단의 경우는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을 담당을 했는데요. 세 개의 보병사단과 모터사이클 부대, 여기서 모터사이클이라는 것은 오토바이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전차도 필요하지만 모터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부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인 제716부대와 645 육전대는 동해안 해안으로 침투를 해서 국군의 테러를 막는다라는 완벽한 작전을 가지고 부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편성 내용을 보시면 서부전선을 담당한 1군단이죠. 주공부대입니다. 그리고 2군단은 중부와 동부를 담당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의정부의 전차 T-34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의정부가 북한에서 서울을 들어올 때 길목입니다. 북한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의정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전차 부대가 1군단에 집중되어 있죠. 2군단의 경우는 모터사이클 부대가 자그마치 560대, 그리고 자주포까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남한의 군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북쪽과 남쪽의 군사 비율에 대해서 원롱사님은 이것까지 계산을 해놨는데요. 서부전선의 경우 북쪽과 남쪽은 거의 북쪽이 2배입니다. 그리고 서울 북쪽에는 6.7대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하나라면 북한군이 6.7명이 있는 거죠. 또한 2군단의 경우도 1대 3.6배, 그리고 역시 2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북한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숫자나 전차 모든 것에서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경우 육군, 해군, 공군을 총 합해서 약 10만 5,752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육해공군을 합해서 20만 1,050명, 딱 2배죠. 북한의 군대가 2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주요 무기를 비교해 보면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보셔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탱크인데요. 이 당시에 탱크는 최대 신무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한 번도 탱크 전차를 상대해서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대전차포가 있었지만 전차를 파괴하는 데는 불가능한 화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탱크가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전차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탱크와 탱크가 맞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차 탱크 부대를 막을 수 있는
무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육탄전으로 탱크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주포도 없죠. 그러나 북한은 전차 258대 그리고 자주포 176대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전투기를 보겠습니다. 공군이죠. 공군은 연락기, 연습기만 22대 남한은, 그러나 북한은 야크기를 비롯한 최신 전투기가 총 211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숫자로만 봐도 이 전쟁은 남한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요,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은 4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총 8개 사단이 있는데 4개 사단은 후방에서 공비를 토벌하고 있었고, 빨치산을 잡고 있었고, 전방에는 이렇게 4개 사단밖에 없죠. 그 반면 북한은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2사단, 12사단, 그리고 그 후방에 있는 예비사단까지 합하면은 9개 사단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로 북한은 전쟁 직전 남침 은폐를 위해서 거짓 선전 선동을 합니다. 6월 25일 4시에 전쟁이 벌어졌지만 새벽 3시에는 북한은 김일성은 내각 회의를 통해서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 그러니까 남침이 먼저 북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에 국방군을 반격하라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죠. 그러니까 남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한군이 반격한 거다. 암호명 폭풍처럼 내려왔습니다. 오후 1시 35분에는 평양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은 남한이 북한의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통일을 제의했지만 남한은 거절하고 오히려 북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죠. 그래서 이 남침의 기본 전략,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합의한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 봉기를 유발해서 한국 정부가 전복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군은 신속히 남해안까지 내려가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세 사람이 계획한 남침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니까 이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않게 되었는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쟁 수행이 거의 불가능했던 남항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3일 자정, 전쟁이 일어나기 딱 하루 전이죠. 육군본부에서는 비상경계령을 해제했습니다. 비상경계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전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경계령이 내리면 전 군이 휴가나 외박이 불가능하고 오직 부대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상경계령이 6월 1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무런 전쟁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비상경계령이 해제됐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루 전에.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절반 이상의 군인이 휴가, 외출, 외박을 나가게 됩니다. 보세요. 북한군은 대기하고 있고 남한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또 그 중에 절반이 휴가를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6월 10일 대대적인 군부대 이동과 지휘관급의 인사 이동, 참 타이밍도 좋지 않았죠. 자, 군부대의 이동과 인사 이동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6월 10일 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새로 부임한 전방의 사단장급 전방 지휘관들이 총참모장이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육군장구 구락부의 개관 연회 참석을 하죠. 그래갖고 서울에서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 결과
국군의 38선 지휘 체제가 6월 25일 새벽에는 마비된 상태였다. 전화도 되지 않고 지휘관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빠진 거죠. 반면에 북한군은 38도선에서 20만의 병력을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병도 실탄도 없었던 수도 방어사단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죠. 의정부 7사단과 2사단, 수도사단은 전방을 지키고 있는 사단인데 온양에 주둔한 후방부대인 2사단 25연대를 전방의 7사단, 의정부 7사단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6월 10일 날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옮긴다 할지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양에서 전방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병사도 실탄도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것이 7사단의 문제입니다. 7사단은 서부전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7사단의 병력과 실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소극적인 군사 지원입니다. 남한은 군대를 창설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을 때 미국은 북한의 침략 대비가 아닌 내부 치안 유지를 위한 소규모의 한국군 창설을 제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련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큰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949년에 한미 군사 고문단으로 있었던 그분들은 그 당시 1949년도 대한민국 군인의 상태가 어땠느냐, 애국심만 빼면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의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막강한 군대 창설을 반대했을까요? 한국이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군대를 조직하려면 그 군대를 먹여 살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가 돼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으니 군사력보다 건실한 경제 개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강병 전에 먼저 부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로 남한 사회의 사치와 방종입니다. 38선 전역에서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나라는 붕괴 직전이었는데 후방 부산이라든가 남쪽에서는 빈둥거리는 젊은이들이 있었고 군에 참여하지 않은 전쟁에 극장가에는 인파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에는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은 상태였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이 6.25 전쟁 직전과 흡사하다, 이렇게 개탄하시고 이 책을 근현대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남침 징후의 묵살이야말로 이렇게 3일 만에 서울을 침략하게 되는 이유죠. 잃어버린. 왜냐하면 1950년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30명의 사람들을 북한에 직접 보내서 진짜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냐 확인하고 오라, 이렇게 시켰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죠.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죠. 그러나 그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그들의 보고는 허위사실이라고 우겼습니다. 3월 10일에는 메가더 장군이 유엔에 북한이 6월에 남침한다라는 이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했죠. 또한 6월 24일 남한에 있었던 한국 위원단, 유엔 한국위원단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전쟁이 나기 하루 전 24일 날 이렇게 보고합니다. 북한군이 38도선으로 4 내지 8km 진군하고 있다. 옹진반도 북쪽에서는 군사활동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징후를 보고한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기간 가운데 전쟁 직전 남침 첩보가 있었어요. 북한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417회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병동 총참모장,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이죠,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라며 이 모든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쟁 전날인 6월 24일 오후 4시입니다. 장도영 6본 정보국장이죠. 북한군의 전면 남침 징후를 보고하면서 오늘 저녁이 가장 위험하니 비상 경계령만이라도 부활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근데 이 최병동 총참모장은 새벽에 해제했는데 오후에 또 어떻게 갑자기 다시 부활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라면서 또 묵살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어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대거 남침을 하게 되죠. T-34 탱크 강력한 화력을 앞세워서 38선 240km, 서쪽부터 동쪽까지가 240km입니다. 한꺼번에 일제히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서부 지역의 최전방이었던, 지금은 북한이죠, 옹진 반도에 있었던 국군 제17년대가 무너지고 오전 9시 30분에는 북한군 1사단이 개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3사단이 포천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옹진에 있던 17년대가 점령을 당하고 그 결과 배를 타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사단에 의해서 개성이 점령되고, 그리고 3사단에 의해서 포천이 점령이 되죠. 그리고 1사단과 7사단이 거의 전멸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동두천이 점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의 관문, 북쪽에서 내려올 때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3일 만인 27일 날 점령이 되어서 미아리를 통해서 서울 도심으로 T-34 전차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3일간의 전을 잘 살펴보면은 26일 날 국군 2사단, 7사단, 수도사단이 대참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27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포천과 동두천을 점령하고 의정부선이 방어선이 붕괴가 되고, 또 밤중에 창동, 미아리, 서울이죠, 방어선이 붕괴돼서 38선 돌사 3일만, 시간으로 말하면 약 60시간밖에 안 걸렸죠. 북한군이 서울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를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교를 조기 폭파시킵니다. 한강교는 폭파되었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점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강부에 고립되어 있던 6개 사단의 그 장병들 약 4만 4천 명의 병력이 전사를 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럼 그 기세로 내려간다면, 3일을 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북한군은 조치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 점령 후 3일 동안 북한군은 서울에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죠. 초전박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왜 갑자기 북한군은 3일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북한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2일간 서울시청에서 승전 축하 연회를 벌였죠. 그러는 동안 서울을 점령한 그동안에 이 북한군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우익 인사, 서울에 남아있던 우익 인사들을 인만 재판 후에 죽이고 시체를 불태웠죠. 창경궁 앞에서, 그리고 해화동 서울대 병원에서 많은 우익 인사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마포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경찰서 등에 있었던 정치범들을 다 석방시키죠. 이때 남로당원 약 9천 명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의 국군 병상병들, 그러니까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그 병사들이 서울대 병원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곳에 있던 부상병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민간인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학살했냐? 살아있는 그 병사들은 그 당시에 석탄 창고에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 위에 석탄을 부었다고 합니다. 시체를 다 태울 수가 없어서 휘발유를 부리면서 시체를 태워서 그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서울 전역에 진동했다고 하죠.
이 환자들을 죽인 이 사건은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네바 협정은 1949년에 제네바에서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해야 된다. 적군이라도 부상병은 죽이지 말고 치료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네바 협정인데, 북한은 이와 상관없이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일을 지체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로당원들이 봉기할 것을 기다렸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남한에서는 남로당원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내려가면 그들이 인민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박헌영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남로당 대표인 박헌영은 은밀하게 공작한 남로당원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 봉기를 한다면 북한에서 내려오고 남한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북한이 와서 진압해서 통일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로당원들이 총골기해서 된다면 한강 북쪽만 갖고 있으면 한강 이남은 무혈로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소련의 스탈린도 인민군은 서울에서 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강을 건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그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지 남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왜 남한에서는 남로당원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그 이전에는 공산당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죠. 그 결과 군 내부에 장교들, 남로당원이 4,74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바람에 5,568명이 탈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군내에 있었던 남로당원의 숫자는 1,317명입니다. 이 숫자는요, 어떤 숫자냐면요, 10,000명이면은 사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병력이 10만 명이었죠. 10만 명 안에 10,000명이라는 남로당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들을 숙군하고 쫓아내지 않았더라면은 6.25가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정말 전복하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같은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남로당 간부 김삼룡, 이주와 이재복을 처형했죠. 그리고 인민군 유격대 공비를 계속해서 2,000여 명을 국군이 토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남로당 서울시당의 홍민표 자수했죠. 그리고 33만 명을 자수시킵니다. 그 결과 60만이 봉기할 거라고 했던 그 박헌희의 이야기는 허당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책임을 물어서 김일성은 박헌영을 숙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국군 제6사단의 춘천 홍천 전투 3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현대사 책에 얼렁쌤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춘천 홍천은 중부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전선이 3일 만에 무너진 반면 중부전선에서는 3일을 버텼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 중부전선이 중요할까요? 춘천이라는 도시는 38선에서 13km밖에 되지 않는 최전방에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춘천이 뚫리면 경기도가 다 뚫릴 수가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요. 자, 지금 북한의 2사단이 이 춘천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사단, 7사단은 하루 만에 다 뚫렸습니다. 그런데 6사단, 춘천을 지키고 있었던 6사단은 자그마치 춘천에서 며칠? 3일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서부전선은 뚫렸는데 중부전선의 6사단은 춘천과 홍천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전선 제6사단은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전쟁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7연대는 수색대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남침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군이 비상 경계령이 해제됐는데 이 육사단만은 해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장의 건의로 비상 경계령을 해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사단은 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전투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춘천의 시민들,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진지를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대인 지뢰를 곳곳에 매설을 했습니다. 또한 16포병대대는 사전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포 사격 훈련까지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군의관도 포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공병대대는 진지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설치했죠. 그리고 충분한 탄약을 보유한 상태에서 6.25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3일간 춘천을 사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부전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북한군 제2군단장인 김광엽 소장, 북한군입니다. 현지에 나와 있었어요. 6월 26일까지 춘천을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군사들을 독전했습니다. 그러나 25일 당일, 전쟁 당일 북한은 모진교 2차례 공격에 실패하죠. 이 모진교라는 곳은 38선에서 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25일에 방어했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소양강 도하를 북한군이 시도를 했는데 국군 보병과 포병이 협동 공격으로 진멸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전열을 해가지고 26일 오전 8시에 옥산포에서 대첩을 벌입니다. 그때 국군은 북한군 1개 대대를 경멸하게 되죠. 그리고 27일 오전 5시 북한군의 소양교 도하도 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으나 방어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이 3일 동안 춘천을 사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북한군 제2군단은 선제 타격 계획을 가진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계획은 25일 전쟁 당일 점심까지 춘천을 점령해서 어떻게 가느냐, 28일에는 이천, 용인, 수원선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국군의 후방을 맞는 거죠.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는 군인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이 군단이 맡았던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자, 개성이 함락되고 연천, 그래서 여기 동두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에서 서울이 됐죠. 그리고 우리 국군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단이 춘천을 점령하고 홍천을 점령하고 원주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이천, 수원으로 들어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수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후퇴하는 국군을 괴멸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샌드위치 작전을 북한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춘천에서 3일을 막히는 바람에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3일 지체의 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고, 또한 이 중부전선에서 육사단이 춘천을 3일 동안 지킨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국군의 한강 이남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4만 4천 명이나 죽는 참패를 겪은 그 국군들이 한강 이남으로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이남으로 후퇴한 국군들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에 모였죠. 그리고 불과 10시간 만에 혼성사단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강 이남의 양화교에서부터, 양화교 마포 지나서죠. 그리고 광진교, 어딘 줄 아시나요? 이거는 강동입니다. 그래서 양화교에서 강진교까지는 약 24km인데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 이남에 새로운 이남 방어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후퇴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북한이
한강을 도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6일 동안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그 6일 동안에 구축한 그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유엔군은 신속한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다, 남침이다라는 확신을 얻었죠. 6월 28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작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은 6월 29일은 어떤 날인가요? 27일 날 서울이 수복됐죠. 그리고 3일간 머물렀기 때문에 아직 북한군이 한강을 넘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들은 혼성부대를 결성해서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바로 이곳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시찰을 갔습니다. 한강 이남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만났어요. 한국 국군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등 중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에 있을 참인가? 호를 파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군인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그러자 메가더 장군은, 자네의 지금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랬을 때 메가더 장군은 내가 동경으로 돌아가서 즉시 지원군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강 이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남한은 지킬 의지가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지키지 않는다는데 누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력 그리고 화력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때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6월 30일 트루먼 미 대통령은 미 지상군 투입을 허가하죠. 메가더 장군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24사단 파견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7월 1일 날 선발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해서 7월 4일부터 실제 전투에 투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국군과 미군 그리고 그 후에 도착하는 유엔군에 의해서 인민군 남하 지연 작전이 성공합니다. 이기는 작전이 아니에요. 지연 작전, 전천이 내려오게 하는 지연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부산을 수복하겠다던 그들의 계획은 낙동강 전선 사수를 통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유엔군은 속속히 부산으로 도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엔군이 다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연 작전을 펼쳐서 마지막 교두보로 낙동강 전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낙동강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메가더 정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이 3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오판과 3일 동안 머무른 3일, 그리고 후방부대를 보호했던 중부 6사단의 춘천 사수 3일, 이것이 전쟁의 전체 그림을 바꿔놓았고, 이제 계속해서 밀리던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다시 진격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짧은 강의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셨느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볼 때는 패전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북한군의 오만을 이용하셨죠. 박헌영의 오만.
60만 명이 나한테는 있다, 남로당. 그렇기 때문에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오만이 오판이 되어서 결국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비밀을 북한은 주게 되었죠. 또한 육사단과 육사단과 같은 비상 경계령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결정으로 전투를 준비해서 3일간 지연시켰죠. 그래서 그때 그 춘천 홍천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차가 밀려 내려오는데 정말 속수무책했다는 거예요. 전차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비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전차 안에서 움직이는 그 병사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수류탄을 안고 전차에 올라갑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이 죽었죠. 그리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작전이 성공을 했대요. 그래갖고 전차가 드디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도 전쟁에서 전차를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방법. 그것은 오직 포탄으로, 전차로가 아니라 자기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몸을 내던진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적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공짜가 아니죠. 많은 희생과 생명을 바친, 그러나 고귀한 희생이 수반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왜 우리나라에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오판입니다. 언제든 핵무기를 터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공산당의 야욕은 결코 한 번도 쉬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귀한 시간에 국군 장병으로서 하는 것, 결코 아까운 시간,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죠. 이러한 희생의 터 위에 있는 이 나라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시켜서 구국 강병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방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전쟁은 70년 전에 멈추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6.25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의 모든 대한민국의 국방과 방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자 할 때 저희도 스스로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강 이남 방어선을 지켰던 그 병사의 한마디가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것처럼 저희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상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